안녕하십니까. 한국디카시무소 대표 이상욱입니다. 이번 강좌는 디카시의 집행 17번째 시간입니다. 디카시의 열린 집행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. 디카시도 시이기 때문에 네 가지 관점, 즉 모방론적 관점, 구조론적 관점, 표현론적 관점, 효용론적 관점으로 이제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런 관점에서 쭉 강의를 진행해 왔는데요. 이제 거기에 매여 있을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열린 집행으로 디카시를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. 실상 창작자의 입장에서는 이 네 가지 관점이 굳이 어떻게 보면은 염두에 두어서 꼭 그대로 써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. 표현론의 입장에서 물론 쓸 수는 있겠지만 꼭 어떤 작품을 표현론의 입장으로 써야 되겠다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죠. 쓰다 보니까 표현론이 되는 것일 겁니다. 또한 모방론으로도 쓰여지는 것이고요. 그런데 실용가들의 입장에서는 작품을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이 네 가지 관점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. 제가 쓴 디카시 한 편을 예시하면서 디카시의 자유로운 관점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최근에 하동송림에 가서 하동송림을 테마로 디카시 한 편을 썼습니다. 만추의 하동송림, 이상욱, 반백년쯤 지났지 아마. 나는 흐르는 강물을 보고 너는 참새처럼 제잘되고. 이 디카시도 좀 억지일 수는 있겠지만 네 가지 관점으로 모두 다 조명할 수가 있습니다. 하동송림에서 벤치에 남매 같기도 하고 연인 같기도 한 젊은 커플이 흐르는 강물을 보면서 정담을 나누는 모습입니다. 모방론적 관점에서는 강물을 보고 정담을 나누는 장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초점화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당연히 어떤 대상을 반영한 것이니까 모방론적 입장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. 모든 디카시는 사실 모방론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. 어떤 대상을 찍고 쓰는 것이기 때문에요. 그런데 표현론적 관점에서도 이 작품을 보면 약 50년 전에 사춘기의 하자를 강물을 바라보고 정담을 나누는 소년과 소녀에게 투영시켜서 그러니까 드러내는 것이죠. 즉 50년 전에 시인인 화자의 어떤 그런 당시의 상황을 현재 하동 송림의 벤치에서 강물을 바라보는 소녀에게 투영시켜서 하자 자신을 드러냈다고 본다면 그것은 역시 표현론적 관점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죠. 또한 구조론이라는 것은 작품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현실 공간이나 어떤 시인, 독자와는 전혀 관계없이 자율적인 어떤 그런 작품이 구조를 지닌다고 보는 것인데 이 작품도 현실과 상관없이 시인인 하자와도 상관없이 자율적으로 이 작품이 초점화된다고 보면은 소나무와 강물의 어떤 대화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것입니다. 독자에게 초점을 맞추면 당연히 효용론적 관점은 가능한 것이고요. 그래서 이 디카시는 네 가지 관점 중에서 어떤 특정 관점으로 한정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. 어느 관점으로도 이제 조명이 가능하다는 것이죠. 디카시는 자연이나 사물에서 시적 감흥을 체험하고 느끼고 그것을 시인은 에이전트로서 영상과 문자로 전달한다고 할 때 그 방식은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. 그것이 때로는 사물이 말하는 방식일 수도 있고 시인이 직접 하자로서 말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. 아니면 그냥 화자가 숨어있고 그냥
대상을 보여주는 것으로도 그칠 수 있는 것이죠.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 네 가지 관점 중에서 어느 한 관점이 우세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. 문자시도 마찬가지겠지만 뒷가시도 이 네 가지 관점에 묶일 필요도 없고 묶일 수도 없는 것입니다. 따라서 뒷가시는 무한히 열린 지평을 문자시와 똑같이 지니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뒷가시를 창작할 때 어떤 관점에 매여서 구속되어서 창작하지 말고 얼마든지 시인 자신의 어떤 새로운 관점으로 창작이 가능하고 또 그렇게 해야 새로운 어떤 뒷가시도 이제 창작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물론 그렇다고 모방론이나 표현론이나 구조론, 효용론 이런 관점을 굳이 무시할 필요는 없는 것이겠죠. 다음 시간에는 시학 전통과 뒷가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